예,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이 좀 어제보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12월 12일 집회에 한국 당사 앞에 몰려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그때가 6시가 좀 돼갈 때인데요. 이미 컴컴해졌어요. 영등포 시장역까지 애호개역에서 지하철을 한 6구간인가 타고 와서 거기서 한 7, 800m를 걸어서 추운데요. 한국당 앞에 갔습니다. 한국당은 셰타가 내려져 있었고 여직원 둘밖에 없다고 경찰이 전화를 했고 가서 플래카드와 마이크를 설치한 선발대 이야기를 들으니 검고 큰 차들이 있다가 시대가 온다 하니까 전부 다 그냥 기사들이 내려와서 후닥닥 차를 빼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 전날 나경원이 원내대표로 이렇게 선출됐고요. 지금 김병준과 둘이 인적 쇄신을 하니 안 하니 대여 투쟁력이 약화되니까 지금 해야 되냐 하고 싸우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인적 쇄신을 하나 안 하나 대여 투쟁력이 있었습니까? 약화되게요.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바지 사장 주제에 힘도 없으면서 김병준도 없었고 대여 투쟁을 뭘 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뭐 대여 투쟁을 할 생각도 별로 없으면서 대여 투쟁력이 약화된다고 지금은 인적 쇄신을 해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도 웃깁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늪에 빠진 고루하고 진부한 보수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가야 된다. 자,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문이 퇴진한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을 고생을 해야 될 일이고 또 문 퇴진이 단순히 정오 때문이 아니라 문이 1년 6개월 만에 나라를 이렇게 경제나 안보에서 전방위로 망치는데 저런 사람이 앞으로 3년 6개월을 더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퇴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퇴진시킬 힘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죽도록 고생해서 국민들이 퇴진을 시켰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문 다음에 보수가 집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기존에 이런 보수가 집권하라고 그 개고생해서 문을 쫓아내서 집권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과거의 썩은 보수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국당이나 기존의 보수의 행태로는 문이 무너져도 문을 대처한 또 다른 합리적 중도 세력 이런 세력들이 형성되면서 그 세력을 기존 보수 세력이나 보수 야당이 꺾지 못하고 변형된 행태로 재집권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문제는 뭔가 하면 보수가 재집권했을 때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9년보다도 나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차라리 그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크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집권했다가
또 좌파들의 그리시에 내몰려서 정권을 놓치고 쫓겨날 가능성도 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수에 하는 고락선이를 보면 한마디로 그들 소수 외에는 관심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싸운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열심히 싸워야 옳은 겁니다. 자, 지금 이 보수의 여러 집회나 이런 부분에 고생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고생하는데요. 그래서 하도 그리해서 고생하는 부분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말들을 하기 때문에 너는 앉아서 떠드냐 해서 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는 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번도 할 수 있어요. 후원 받지 않고 모금하면 안 돌리고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황장수 제대로 못 모을 거다 했지만은 제가 작게 본다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대요. 저는 한 1,800명 왔다고 보는데 많은 분은 2,000명 이상 왔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단 한 명 동원하지 않고 조직원 한 명도 없는 황장수가 뉴스브리핑 회원을 중심으로 2,000명 가까이 모았습니다. 한국에 아마 대중운동사에 핵을 그었을 거예요. 경찰도 놀래 자빠져 버렸습니다. 자, 누구는 못 모으는가? 누구는 길거리에서 못하는가? 우리 여러 가지로 준비도 안 됐고 프로도 아니지만은 자, 처음 집회를 나와본 사람. 20대 그냥 젊은 여성들이 친구들과 2-3명 손을 잡고 나왔고 20대 예? 실업자도 나오고 예? 20대 일용직도 나오고 30대 직장인이 반차 내고도 왔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집회라고는 처음 와본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시청 앞에 집회에 못 갔는가 하는 부분에 댓글 보면 잘 나옵니다. 내가 고생을 한다 해서 내가 모든 논리를 독점하고 도덕성을 그리고 정당성을 다 독점하고 있다고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정치 안 한다고 여러 차례 집회장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연호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기존의 이런 보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서 가장 솔직히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 뼈아픈 부분이 뭔 줄 압니까? 보수의 세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30%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문재인을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는 벌써 47%가량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성 반대가 리얼미터 조사로도 거의 같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현존 보수를 지지하는가 하면 그건 30% 미만으로 확 떨어집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나 또 일부 보수가 섞여 있는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중은 뭘 원하느냐? 기존 당신들 보수만으로는 안 된다. 변화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고요. 문재인은 반드시 무너지니 우리 한국당 내에서 주도력을 잡는 자가 승리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각계의 커넥션을 통해서 빠돌이를 육성하고 그래서 황교안파, 홍준표파, 김무성파, 오세훈파 이런 식으로 쭉 열거를 합니다. 저는 누구의 빠돌이도 아니고 빠돌이 자체를 거부합니다. 문빠들이 싫은 만큼 방금 이야기한 황파, 홍파, 오빠, 김빠들이 싫은 겁니다. 왜 싫으냐? 그들은 다 지금까지 일정한 한계를 보여줬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고영신 박사 모시고 그 네 사람 제대로 해라 했습니다. 대권 하지 마라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경쟁할 사람이에요?
그 잘난 분들하고요. 저같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요. 경쟁할 생각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로 이런 상태로는 되겠느냐.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라고 평론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날 댓글 한번 꼬라지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너는 다 싫다면 어쩌자 말이냐. 지자 말이냐. 야권 분열시키지 마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빠돌이 문화, 지금 못봐, 문바를 보면서 이 빠돌이 문화의 폐해를 눈으로 실감하면서도 이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에서 또 빠돌이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황교안이 좀 지지율 1위 나오니까 될 것 같습니까? 홍준표가 한번 출마해서 될 것 같습니까? 오세훈이가 신선해 보여서 될 것 같습니까? 김무성이 노예해서 될 것 같습니까?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저는 그분들 중에 될 수도 있겠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바른 말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을 빨고 있는, 솔직히 말하면 사회 지도층들도 반성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 유튜브 하는 분들 중에 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저는 보지도 않아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찬양하고 또 뭐 누구 이름을 언급하면 댓글에 삭제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만요. 정말로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분들 스스로도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 야욕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장수가 누구를 빠는 거 봤습니까? 주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잘할 때는 잘한다 합니다. 지자체 선거 직전에 홍준표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때 저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을 문재인이라 그러는데 별로 존경스럽지도 않은 야당의 후보들을 홍준표, 황교안이라고 한다고 저보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우면 전 총리, 전 대표 이렇게 뒤에 직함을 붙여주겠습니다. 님자는 죽어도 안 붙입니다. 자, 그런데 별로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죽어도 말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황교안이 나는 반기문 씨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대표 경선 내년 2월에 있는 여기에 출마하는 문제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난 인사들은 조선일보 통화에서 황 전 총리의 정계 입문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시기 선택만 남았다 합니다. 뜸 들이지 말고요. 하려면 그냥 하세요. 시기 선택, 지금 무슨 대권 발표합니까? 미안하지만은 황 전 총리는 대권까지 가려면요. 몇 개의 고비를 넘겨야 돼요. 제가 그 고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당 대표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나가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됐다 하면 다음 또 총선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총선에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런 다음에 대선 후보로 그 다음 대선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비가요. 거의 한 7고비 이상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자가 없는가 또 뭔가 터져 나오지 않을 건가도 대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사람들 많이 모이겠죠. 이 정치판에는 일정하게 대선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평생을 거짓을 해요. 또 정치꾼들만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교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요즘은 의사, 과학자들도 거짓하고 심지어 뭐 공학기술자도 거짓을 합니다. 그래서 잘 줄 서서 한번 잘 쪼으면 장관이라도 한번 가고 배지라도 한번 가니까 거짓을 해보고 싶어서 안달을 해요. 자, 보통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을 하고 또 그렇게 교원 영색을 하고 아부의 달인, 아부하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쌉니다.
자, 그래서 또 돈도 좀 갖다 대기도 하고요. 차도 어디서 가지고 오고 지가 사무실도 얻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한 유력한 대선 후보는 그 옆에 꾼들이 몇 명 붙었어요. 그래서 공식 사무실을 차렸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사무실에 텅 비어있고 그 옆에 붙은 꾼들이 새로 훨씬 더 좋은 사무실을 꾸려서 데려가 버렸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나오고, 그리고 그 대선 후보의 특보라는 사람들이 3선, 4선을 한 사람을 술자리에서 하대를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한마디 했지요. 어이 특보, 너 뭐하냐 했더니만 그 길로 저는 찍혔어요. 그래서 내가 정치는 안 맞는다 생각하고 그냥 근처에 안 간다. 그것이 이제 상식으로 저한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교안이 이해창 박근혜 모델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다. 이해창은 국무총리 퇴임 후에 신한국당 선대위 의장으로 입당을 하고 석 달 뒤에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한국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요, 저는 이해창 씨와 한 서너 번 독대도 했습니다. 저한테 조언을 좀 구한다길래 만나서 이야기한 바 있어요. 근데 그분도 뭐 여러 가지 인간적 약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선에 3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보다는 이해창이 훨씬 이렇게 강단이 있고 야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황 전 총리를 만난 적은 없지만은 사람이 꼭 만나야 합니까? 자, 그래서 황 전 총리가 이해창 모델을 한다. 박근혜 모델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여러 가지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강단이 있었습니다. 자, 승부들을 던질 때 던질 줄 아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해찬 전 총리가 좀 더 강단이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부수 같은 부분을 좀 더 배웠더라면 아마 그 사람은 대선에 벌써 됐을 거라고 봅니다. 패배를 하는 데는 전적으로 그 주변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쌌고 정치를 잘 모르는 법조계 출신이라 법조인들이 또 둘러싸고 그랬습니다. 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길래 저 뉴스 브리핑에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한두 달 안에 그만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도 안 가고 그만뒀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외교부 출신 공무원 좀 알던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선에 가려면요, 본인이 그야말로 화살을 한 100번 맞고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고건 전 총리는 솔직히 말하면 능력으로 보면 이해창, 황교안, 반기문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 사돈 8촌까지 다 털어요. 털게 되면 여러 가지로 터져나오고 터져나올 때 버티는 힘이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뒤떨어지는 겁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두 대통령이 대통령의 차례대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사람은 안 틀렸습니까? 오만 이야기까지 다 틀렸죠. 그래도 뻔뻔하게 버티는 능력이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 기업에 있으면서 사고 수습을 하는 탁월한 능력을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최태민 관련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고 개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나왔지만은 딱 그냥 눈을 감고 밀어붙이는 그런 또 강단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되고 난 뒤에가 둘 다 좀 이렇게 불행했지요. 될 때까지는 그것도 기술이니 엄청난 기술을 가졌다. 이래 봐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선주자 일이라는 것은 인지도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 제일 아냐 하면 황교안을 제일 안다 하죠. 법무장관에 총리 오래 했고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 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당이 죽을 쓰고 있으니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래도 그 죽 속에 같이 죽방울이 안 튀니까 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부분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인사는 황교안 전 총리가 제일 나쁜 거는 상황과 변수를 따지고 정치공학적으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말해 그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공감하더라며. 자, 나는 인사청문회를 2번이나 거쳐서 그런 검증을 거치지 않았던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수원에서 민생행장을 찾고 한대요. 정치는 할 것 같습니다. 당대표도 출마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저는 거의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정치꾼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될 겁니다. 사람은 버릇을 잘 못 고쳐요.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또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익숙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 보수들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다 생각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는요, 외연 확장성이 없습니다. 30% 이상의 외연 확장성을 못 가집니다. 지금 거론되는 사람으로는요.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되려고 한다면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지금 보수에서 논의되는 프레임이나 아젠다나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허구한 날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허구한 날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것이 전부인 양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수구 기득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류 가진 층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재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보수 언론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이 판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내걸려고 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안 될 수 있더라도 옳다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일부 욕을 먹더라도 그 욕을 감수하면서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죄를 뿌려서 대단히 미안한데요. 기득권으로 공무원으로 평생 잘 살아오고 웰빙 보수 여당으로 잘 살아오다가 그 다음에 야당이 되고 나니까 한동안 사라졌다가 이제 문재인 지지가 내려간다니까 슬슬 몸 푼다고 하고 주변에는 지지율이 있거나 이런 값이 있어서 왕년에 뭘 해서 전직 무슨 대선 후보라서 전직 당대표라서 또 전직 서울시장이라서 그 이런 값으로 꾼들이 모여들고 그들 말을 듣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제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기성정당이 붕괴되어 가듯이 이제 국민들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엄청난 혐오를 가지고 있고 보수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행태로 분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김정은이 싫다, 문재인이 싫다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있어서는 그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연히 표가 갈리면 지는 줄 알아도 문재인이 41%로 겨우 되는 줄 알아도 안철수로 갈리고 유승민으로 갈리고 홍준표로 표가 갈렸습니다. 그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단일화라는 부분이나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을 끌고 갈 능력 자체가 그리고 그를 능력을 만들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보수는요, 몇 가지 가치를 공유한다고 해서 같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 작은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시력을 집중하고 남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보수를 외면한다면 변화를 원하고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외면하고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신들만의 함정에 갇혀서 자기들만이 옳고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실패를 거듭하는 쪽으로 따라간다면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니지만 타협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제 고집으로 제 생각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제 말을 듣고 2,000명이 평일 낮 그 추운 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분들이 뭐가 두려워서 소신껏 변화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기존에 했던 모습을 답습하면서 청년을 만나면 그 청년들이 황교안 전 총리의 체면을 세워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비공개로 청년을 만나고 어디 만들어진 자리에서 토크쇼하고 출판 기념회하고 그런 식으로 청년을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청년을 만나고 싶으면요, 홍대 앞에 와서 내 그날 날 만나고 싶은 청년들 다 모여라. 무한정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청년을 만나는 겁니다. 자,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뼈아픈 소리를 했는데 변하지 않고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될 거면서 대선 후보님하고 바람 잡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괜히 그러다가 나중에 실망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늪에 빠진 고루하고 진부한 보수, 새로운 시작을 열어야 된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열어야 되냐. 그건 제가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제 말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